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10년 전 30대 중반쯤 겪었던 사건인데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산 동래구에 위치하는 30평대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출로 집을 구매했지만 그래도 자가가 생긴 셈이니 아내와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그 후배 직원이 바로 아래층 주민이었던 거죠.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다 또 같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운동을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해서 저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후배 직원이 저를 찾아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커피를 한잔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사를 끝내고 후배 직원과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선배, 제가 이번에 집들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보다 저는 그냥 조촐하게 하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형수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내한테도 미리 말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 뭐 그건 집주인 마음이지. 현수, 네가 편한 대로 해.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할게. 저는 후배 직원 현순의 집에서 주말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그날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을 꺼냈었죠. 여보, 내가 저번에 말한 회사 후배 현수 알지? 이번 주 토요일에 현수네가 집들이 겸 식사를 좀 같이 하자네.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오라는데 시간 괜찮지? 집들이면 회사 사람들도 오는 거 아니야? 아니, 현수가 뭐 그냥 조촐하게 하고 싶대. 그래서 당신이랑 나만 가는 거야. 그렇게 며칠 뒤 약속 날이 되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현수네 집으로 찾아갔었죠. 그날 저는 현수의 아내 재수 씨를 처음 보는 자리였고 현수도 저희 아내를 본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가 알 수 없는 찜찜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날은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진 집순이처럼 집에만 있던 아내가 보이질 않았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늦는 거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잠시 뒤 아내가 들어왔었는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제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나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퇴근했어? 진짜 놀랐잖아. 사실은 나 아랫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 아랫집? 혹시 현수네 말하는 거야? 현수 씨 아내가 나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아내에게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사람을 만나 얘기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집으로 내려가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심지어 그 집에서 자고 오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는 겁니다. 여보, 그게 말이 돼? 잠은 집에서 자야지. 그리고 자주 찾아가지 마. 현수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하겠어. 무엇보다 현수에게 너무 미안했고
아내를 그냥 두기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의도치 않게 아내의 행방을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하지 않았던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고 점차 아내는 나아지는 듯 보였으나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랫집으로 내려갔었고 저도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많이 힘들고 지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현수를 볼 때마다 현수는 저에게 괜찮다고 말을 하긴 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제가 현수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다 보니 업무를 시키는 것도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트러블이 생긴 지 거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회사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꼭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은 현수의 아내, 아랫집 재수 씨였죠.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점심시간쯤 카페에서 재수 씨를 만났는데 자꾸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결국엔 실없는 농담만 하는 겁니다. 저 무슨 얘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 그게 언니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지금은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두 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오는 거 정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얼른 화해하세요. 아이고, 저도 그 일 때문에 많이 죄송스러웠는데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랫집 재수 씨는 저와 아내의 사이가 걱정이 돼서 만나자고 했던 거였고 저도 아내에게 좀 심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퇴근 후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었죠. 집으로 가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쌓인 오해들을 풀었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를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쯤 재수 씨에게 문자가 한 통 왔었는데 술이 먹고 싶다고 둘이서 한잔 하자는 상식을 벗어난 문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자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이 문자를 아내가 볼까 싶어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지워버렸죠.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만 되면 자꾸만 이상한 문자를 보내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현수에게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현수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힘든 그런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났고 저는 큰 상처와 함께 아직도 사람이 무서워지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사건이 있던 날은 주말 저녁이었고 그날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재수 씨가 놀러 왔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재수 씨 혼자 오셨어요? 현수는요? 아, 오늘 제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요. 때마침 언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어요. 괜찮으시죠? 평소 이상한 문자를 자꾸 받다 보니 안 그래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집에서 같이 밥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을 먹고 재수 씨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마트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마트?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됐어. 잠깐 가는 건데 뭐. 다녀올게. 그 말과 함께 아내는 나가버렸고 저는 그 집에서 재수 씨랑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재수 씨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스킨십을 하려고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저도 남자이다 보니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집에서 나왔고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순간 현수에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어 모든 걸 털어놓을 작정으로 현수네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갔었는데 때마침 마트에 다녀온다던 아내가 현수네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고 한참을 다그쳤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그 충격적인 진실은 현수에게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집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연극이라 착각할 만큼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현수네 부부는 부부관계 중 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현수가 재수 씨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파트너를 바꿔 잠자리를 하자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제안에 재수 씨가 수락을 하고 서로 즐기기로 합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저희 부부가 타깃이 되었던 거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내는 무슨 꼬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몰래 현수네로 가서 관계를 하고 돌아왔던 거죠. 현수의 아내 재수 씨도 관계를 목적으로 제게 문자를 보냈던 거고 제가 반응이 없자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건데 또 그 상황에 아내가 자리까지 비켜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저처럼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작은 일에도 의심부터 하기 마련이고 요즘은 악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시청자분들도 부디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겪은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인데 이 사연을 보내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 당시 평생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식당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저마저도 다니던 학교까지 휴학하고 공장에 취업을 해야 할 만큼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셨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버지가 술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다니진 않으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용직을 하면서 지내셨고 거기서 일을 하다 박씨 아저씨란 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나간 지 2달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귀가를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성격상 늦으면 늦는다고 필히 연락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거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계셨는데 그냥 말다툼이 아닌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손에 칼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고 다행히 싸움은 일단락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탓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다툼이 시작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집안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짐을 싸고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있어서 망정이지 혹여나 두 분이서 싸우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은 생각에 그때는 어머니가 친정집에 계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우철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냥 똑같죠. 어머니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 실은 엄마가 어떤 아줌마와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식당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께 들은 내용은 어머니가 친척 집으로 가고 난 뒤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에휴,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한데 우철아, 너 엄마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아냐? 아빠랑 일하는 사람 중에 박씨라는 놈이 있거든? 그놈이 너희 엄마 옆에 붙어서 날 이혼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어머니가 박씨 아저씨와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둘이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간혹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께 사실 여부를 여쭤봤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고 지금 지구대에 있으니 모시고 가라는 내용의 전화였죠. 그 뒤로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지내셨고 혹시 혼자 계실 때 또 그런 짓을 할까 싶어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철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야. 어딜 가나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과 함께 종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작은 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술집은 아니었고 일종의 방석집이라고 술을 팔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주소가 적힌 종이를 줬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종이를 건네받고 난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려고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방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덤담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30년을 넘게 부부로 사셨는데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자식 입장에선 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났고 그제야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제 방 서랍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내용이었죠. 유서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은 박씨 아저씨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어머니를 부르게 됐고, 박씨 아저씨는 저희 집 가정사를 딱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방석집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식당 일이 힘드셨는지 박씨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었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와 싸웠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박씨 아저씨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겁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버지를 협박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들인 저에게 타깃을 돌리려고 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30년을 넘게 같이 사셨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모두 읽고 난 뒤 어머니의 얼굴도 보기가 무서웠고 저는 핑계를 대면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줬던 주소가 생각이 나 그리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어머니가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토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현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빨간 간판으로 새겨진 술집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학교 동창 영석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2년 전쯤이고 이 사건은 제가 영석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제 친구 영석이에 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아내인 재수 씨를 만나 일찍 결혼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순탄한 결혼식은 아니었고 재수 씨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었는데 그래도 둘의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석이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집으로 저를 초대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도 몰랐던 영석이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그날 저녁, 영석이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던 재수 씨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이번 달 생활비는 도대체 언제 줄 거야? 지금 우리 관리비도 밀렸어. 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제가 알던 영석이는 결혼 전부터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었고 나름 돈을 아끼며 살던 착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영석이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영석이와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급여가 6개월이나 밀렸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우, 영석이 너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잖아. 야, 일자리 구하는 게 어디 말처럼 쉬워? 일단 회사에서 다음 달에는 꼭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 그제야 친구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영석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서울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광주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영석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친구 영석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제가 영석이를 1년 만에 다시 봤을 땐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광주로 내려가 영석이와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은 날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영석이는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영석아,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어디쯤이야? 아, 나 지금 거의 다 와가. 곧 있으면 술집 앞이야. 그 말을 듣고 술집 앞에서 영석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뒤 영석이가 고급 수입차에서 내려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냐? 그래. 근데 영석아, 너 이 차 뭐야? 뭐 그냥 하나 뽑았어.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석이의 통장 잔고를 보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고민 많이 했었어. 영석의 말은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재수씨가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회사 대표가 재수씨를 마음에 들어했고 어느 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돈을 줄 테니 재수씨와 이혼을 해달라는 조건이었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막상 큰 돈을 보고 나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2억이란 돈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친구 영석이는 재수씨와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까지 포기를 한 뒤 2억이란 돈을 받고 현재는 혼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는데 이것 또한 이 친구의 인생이니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살면서 지냈고 그 후로는 영석이와 연락은 일부러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인간으로서 크게 실망스럽고 이런 사람과 친구로 지낸다는 것도 너무 불쾌한 기분까지 들어 영석이에게 미안하지만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했던 거였죠. 그런데 몇 달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건 바로 영석이었습니다. 야 임마, 너 서울 가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영석이야. 내가 일이 좀 바빠서.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사실은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하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영석아,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이따가 통화하자. 저는 바쁜 척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영석이의 번호까지 차단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영석이와의 마지막 통화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영석이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영석이는 유서를 남기고 혼자 생을 마감했다는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유서의 내용을 알고 나서 영석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석이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씨가 김치공장 대표에게 꼬리를 쳤고 서로 눈이 맞아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는데 공장 대표는 유부남인데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본인 커리어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영석이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무마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영석이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뿐인 아이의 엄마인데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기가 껄끄러웠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제게 거짓말을 했었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영석이를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괴로웠을 텐데 거기다 친구였던 저마저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그 순간 영석이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만 같았던 친구의 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걸 보고 나니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영석이가 이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마 6개월 전쯤인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거진 밤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특별한 가족 행사를 제외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에 계시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즉 주말 부부인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도 어머니는 외출 대신 집에서 쉬시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뭔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엄마, 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오늘 무슨 약속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고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낯설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은 한시름 놓였고 그렇게 저는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어머니는 전화가 오질 않으면 휴대폰을 보지 않을 정도로 전화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마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별일 없어. 얼른 밥 먹고 출근해.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제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두 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마자 어머니의 이상 행동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 입장에선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저는 그날 회사 연차를 쓰고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지 뒤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어머니께는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저는 집으로 나와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어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정차를 하더니 곧이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그 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적중했고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은 집과 멀지 않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머니에게 실망감은 물론이고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주말을 제외하곤 외출이 더 잦아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란 생각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른 척을 하면서 지내는 건 자식으로서도 못할 짓이라 판단했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얼마 전에 엄마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어? 뭐라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그냥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둘러대셨지만 말까지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분명 거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성철아, 엄마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 후로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은 더 이상 없었지만 얼마 뒤 이보다 더 충격인 사실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정철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말씀해 보세요. 너, 니네 엄마가 딴 놈 만나는 거 알고 있었지?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질문을 했고 저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아버지께 둘러댔지만 제 대답에 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잠시 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 쓸 겨를도 없이 상황은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인지 제 연락도 받질 않고 행방까지 묘연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고 약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 살라고 강요를 했고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을 갔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는 앞전에 어머니를 태우고 모텔로 들어갔던 중년 남자의 차량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가 가방에서 지폐를 꺼내 확인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봐서 알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는데 마치 기분이 좋은 듯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건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는 휴대폰 조작이 미숙할 정도로 기계치였는데 처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비밀번호 설정을 못해서 제가 직접 해드릴 정도였으니 휴대폰을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통화 내역과 그리고 문자를 살펴보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문자의 내용은 어머니에게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아들인 제가 중간에서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냐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저에게 더 큰 화를 입힐 거란 생각에 선뜻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곳은 일반 흥신소가 아니었고 일명 유부녀 작업실이라고 불리는 신종업체인데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끔 유도를 한 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식들까지 처리를 해준다는데 멀쩡한 자식을 정신병이 있는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과 지냈던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의뢰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현재는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관련된 일인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12년 전 2012년도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막 올렸을 때였고 저희 아내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형제나 남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 그런지 하나뿐인 처제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생 선영이가 있잖아.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처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처제에게 연락을 했고 일주일 뒤 처제를 집으로 불러 축하 파티도 할 겸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제, 진짜 축하해. 앞으로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졌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처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처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 형부,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오늘 밤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처제는 꽤나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는 처제의 부탁대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날 밤 카페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형부, 제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근처 술집에서 술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술? 아이고, 이거 어쩌지? 내가 운전도 해야 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하거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해봐. 그러자 처제는 기분이 안 좋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당혹스러웠고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처제를 만나고 왔다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처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거든?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뭔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밤을 보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고 해운대 근처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호텔방에 누군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처제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처제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왔는데 때마침 호텔에 제가 묵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고 겸사겸사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었죠. 아, 그랬구나. 그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여긴 왜 온 거야? 사실은요. 저 형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오늘 저랑 같이 있을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처제, 지금 술 먹은 거야? 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제 말을 듣고 처제는 호텔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었죠. 여보, 처제가 호텔방에 찾아왔었거든? 혹시 당신이 주소 알려준 거야? 내 동생이 거길 찾아갔다고?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저는 처제에게 들었던 말들을 아내에게 털어놨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시작됐나 보네. 한동안 잠잠해서 다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 그날 아내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시초는 아내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한날은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후로도 처제보다 더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제는 공부와 멀어지고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처제의 앞길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다독여주면서 지냈다는데 처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찝적대는 건 다반수고 또
아내가 즐겨 입는 옷까지 찢어버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처제와 크게 다퉜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 큰 성인들끼리 왜 그러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처제가 대략 20대 중반쯤 되자 그제야 철이 들었는지 더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보통 자매처럼 평범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또 병이 도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아내의 말 못할 속사정을 듣고 나니 이대로 넘어가기보다는 처제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허락을 구한 뒤 처제와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제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저는 과거 일을 토대로 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사실 그대로 물었었죠. 그러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잠시 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쪽이 뜨거워지더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눈앞에는 아내가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처제가 흉기를 들고 저를 찔렀다는 섬뜩한 사실이었고 경찰 조사 끝에 들은 내용으로는 처제가 평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는데 특히 아내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더 무서웠던 사실은 처제가 아내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실행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타이밍이 맞질 않아 계획이 무산돼 버린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만나 결혼을 했고 처제는 저를 유혹해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자 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결국 처제는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부부와 그리고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처제와 인연을 끊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제의 소식은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계획할 만큼 증오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처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건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건 언제 어디서 처제를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지만 이제는 가장 무서운 사이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버리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남성이고 현재는 대전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저희 가족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이며 만약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긴다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일은 2020년 제가 결혼을 하기 전 전라남도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장손이시고 그 밑으로 아들이 둘 있는 일명 종갓집이라 불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 중에 둘째이고 이 사건은 첫째 큰형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특히 장남이었던 큰형에게 기대감이 엄청나셨습니다. 큰형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연봉이 높은 회사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큰형 자랑만 했었고, 큰형이 30대 초중반까지는 저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큰형이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그건 바로 결혼 문제였는데, 형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을 정도로 엄청난 숙맥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친한 지인의 딸이라던가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의 조카분들, 아무튼 큰형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한날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는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맑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오셨으니 아버지 본인 마음에 드는 건 당연지사고, 저희 어머니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문제는 큰형이었죠. 형과 함께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제가 형의 태도를 봤을 때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연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형이 정확히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는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형의 마음이 바뀐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나가 살지 않고 본가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큰형은 형수와 따로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버지가 불같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여기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큰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꽤나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적응을 하면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가며 지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라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 그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형수를 도와주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형수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도련님은 아직 만나는 여자는 없어요? 아, 네, 아직이요. 일도 바쁘고 좀 여유가 없어서요. 근데 왜요? 형수님이 소개라도 해주시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에 술이나 한 잔 같이 해요. 그리고 형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순간 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유혹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그냥 착각이라 넘겨버렸는데, 그 뒤로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아침 운동을 다녀와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방으로 형수가 들어오더니 방 청소를 해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청소를 직접 하는 편이지만 가끔 집을 비울 때는 형수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대신해 주셨는데,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쉬고 있는데 청소를 해준다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 괜찮아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좀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자 형수가 알겠다면서 제 엉덩이를 툭 치고 나갔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큰형을 조용히 불러 심각하게 말을 건넸죠. 형,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형수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해. 날 쳐다보는 눈빛도 그렇고 오늘은 내 방까지 들어와서 엉덩이를 치고 나가더라고. 좀 이건 아니지 않아? 혹시 형수랑 뭐 문제 있어? 야, 무슨 그런 걸로 오해를 하냐. 그냥 착각이겠지.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큰형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일은 단순 오해로 끝나는 듯 했었으나
며칠 뒤 정말 불편하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회사 반차를 쓰고 1시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사람이 없는 듯이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외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안에는 어머니와 형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전부 외출을 했는지 거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큰 방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들렸고 제가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더니 한참 뒤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옷매무새도 좀 흐트러져 있었고 뭔가 자다가 일어난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네. 얼른 들어가 쉬어. 제가 여태껏 살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낮잠이라는 건 절대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몰래 거실을 지켜봤더니 글쎄 안방에서 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정확히 뭘 본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미심쩍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되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지냈고 그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희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건 형수의 임신 소식이었고 누구보다 좋아한 건 저희 아버지였는데 전부터 대를 이어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분이라 그 모습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 큰형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식사도 잘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난 게 원인이었죠. 그 뒤로 아버지와 큰형의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큰형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기 전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동생아, 형이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말 하기가 형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너한테 이 말 하는 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리고 놀라지 마. 그리고 큰형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도 헷갈릴 만큼 충격적이고 추악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수를 데리고 왔을 때 형을 불러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만 낳으면 서울에 살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소식이 없자 한날은 형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정자증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형은 절망에 빠졌다고 했죠.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아버지께 털어놨고 결국 아버지가 제안한 방식이 큰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지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서울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던 아들만 낳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란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수락을 했었답니다. 큰형과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묵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형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갔고 형수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저희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죠. 제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결국 대전으로 올라와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현재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큰형과는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낸다고 들었지만 아버지와의 연락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도 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개들남님 채널을 자주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돌싱인 여성이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저의 전 남편에 관한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때는 절친이었던 저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은정이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 시작되었죠. 미진아, 우리도 이제 29살이잖아. 넌 결혼 생각 없어? 결혼? 뭐 늘 생각은 하고 있지. 근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아니, 내 남자친구 혁수 알지? 얘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 관장이라고 하던데 수입도 어마어마하대. 너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그렇게 저는 제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받기로 하고 며칠 뒤 은정의 남자친구의 선배와 1대1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진씨. 제 이름은 김승훈이고요. 나이는 33살이에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외모에 거기다 능력까지 훌륭한 편이었고 왜 이런 분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소개팅을 시작으로 저는 이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만난 지 6개월이란 짧은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 얘기까지 나올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치렀고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성격적인 부분과 또 먹는 음식까지도 서로 잘 맞는 편이라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서운 과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전 남편은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헬스장 규모에 비해서 버는 수입도 꽤나 좋은 편이라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란 큰 돈을 가져다 줬고 그 당시 저는 이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고 틈틈이 저축을 하면서 지내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불러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거든. 한 70만 원 정도? 좀 사정이 생겨서. 그래? 뭐 큰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별일은 아니고 아무튼 몇 달만 이해 좀 해줘. 알겠지? 어차피 둘이서 생활하는 데다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도 저축을 해놨던 상태라 그 돈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업에 문제라도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남편의 개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였고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분명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남편이 볼일을 보나보다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매달 줬잖아. 이번 달은 나도 힘들다고. 좀만 기다려줘. 부탁 좀 할게. 얼핏 들어보니 뭔가 사정을 하는 듯한 내용이었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란 안 좋은 예감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한참 뒤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렸거든. 한 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 말을 듣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었는데 그건 저만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저희 집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고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승훈 오빠네 맞죠? 네. 근데 누구세요? 저요? 저 승훈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승훈 오빠가 양육비를 안 줘서 찾아왔거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양육비라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와 결혼 전에 만나던 남편의 동거녀였고 저를 만나고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다는데 저희 남편과 동거녀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끔찍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거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까지 했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난 동거녀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죠. 저기요. 저도 승훈 오빠가 결혼한 거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됐고. 승훈 오빠한테 대신 전해줘요. 양육비 이번 달까지 입금 안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동거녀란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고 저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게. 남편은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모습이 더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비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남편의 채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직접 운영한다던 헬스장은 실제로 남편의 사업장이 아니었고 그 실체는 아는 선배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심지어 쓰고 있던 휴대폰까지 본인 명의로 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인 인생이었고 저는 이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바보처럼 결혼을 했던 거였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저는 남편을 소개해준 제 친구 은정이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은정이의 소식을 묻고 다녔는데 그때 한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 참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는 은정이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밤마다 일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노래방 도우미였고 거기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과 만나면서 지낸다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정이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고 이미 주변 동창 친구들은 은정이의 사생활을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지냈다고 제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었는데 은정이는 동창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고 제 앞에서는 한없이 착해 보였던 은정이가 도대체 왜 저를 욕하고 다녔는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결론적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던 남자는 노래방 손님 중 한 명이었던 거고 은정이는 그 남자의 실체를 알고 소개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저를 욕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짜인 계획일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마저 큰 충격에 빠지셨고 저도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커서
직접 찾아가 얼굴을 뵙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선택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제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면서 이런 남자를 소개해준 은정이란 친구,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동거녀와 아이까지 만든 남편, 언젠가는 본인들도 똑같이 당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